어찌 이 방에 너 혼자 있느냐? 송도에 서매옥이라는 여객주가 있었습니다. 팔도에 도가를 둔 예순의 큰 상인이었어요. 셈이 칼 같아 사정을 봐주는 법이 없었고 한 푼이 밀려도 그 낯을 제 눈으로 보아야 하는 성미였지요. 6달 밀린 쇳돈 20렁량을 받으러 제 발로 쇳집에 올랐습니다. 널문을 열고 나온 것은 7살 사내아이였어요. 어머니는 품 팔러 가셨는데요. 돌아서는 등 뒤에서 아이가 불렀어요. 할머니, 그 놀이개 안에 뭐 들었는지 저 알아요. 하얀 돌멩이랑 까만 머리카락요. 서행수의 숨이 멎었습니다. 30해 동안 누구에게도 열어보인 적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서행수는 빈손으로 내려왔습니다. 사흘 뒤에는 명주를 벗고 무명옷으로 그 주막에 손님인 척 앉았어요. 쇳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사내아이의 그 한마디가 서행수의 남은 삶을 어떻게 뒤집어 놓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자정야담 지금 시작합니다. 송도의 새벽은 장부 넘기는 소리로 열렸습니다. 서매옥의 도가 대청에는 아직 등잔이 켜져 있었어요. 도가란 장사할 물건을 모아두고 흥정을 붙이는 큰 상점을 이르는 말입니다. 기름 접시의 심지가 짧아져 불빛이 낮게 흔들렸습니다. 그 아래에서 예순의 여인이 두꺼운 장부를 손끝으로 짚어 내려가고 있었지요. 서행수는 30을 갓 넘겨 좌판을 걷고 객주일에 뛰어들었습니다. 40에 배 한 척을 샀고 50에 새 척을 부렸어요. 예순이 된 지금은 개성에서 의주까지 그이의 표를 붙인 짐이 다니지 않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새벽에 일어나 손수 장부를 폈지요. 사람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꾸 옛일이 밀려 올라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차인 조인수가 문지방 밖에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차인이란 주인을 대신해 셈을 보고 문서를 맡아주는 사람을 말하지요. 행수 어른, 아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오게. 조인수는 40줄의 사내로 10년째 서행수의 문서를 맡아온 사람이었어요. 먹물이 밴 손가락으로 종이 한 장을 펴올렸습니다. 뒷골목 쇳집 하나가 6달째 쇳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달마다 넉량이니 6달이면 20넉량입니다. 서행수는 장부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기별은 넣었는가? 3번 사람을 보냈고 2번은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안에서 인기척이 났으나 끝내 열어주지 않았다 합니다. 그제야 서행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가는 눈이 조인수를 지나 문 밖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이름이 무엇인가? 섣달이라 합니다. 성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주막에서 참모 노릇을 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20넉량이라. 서행수는 그 말을 입안에서 한 번 굴렸습니다. 그이가 하루에 주무르는 돈에 대면 티끌만도 못한 액수였어요. 배 한 척이 강화 앞바다를 한 번 돌면 그 배꼽절이 들어왔으니까요. 법무에 넘기라 이르겠습니다. 조인수가 붓을 들었습니다. 관에 고하고 짐을 드러내면 사흘이면 끝날 일입니다. 아니, 붓이 종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내가 간다. 조인수의 손끝이 잠시 굳었어요. 술에 100대를 부리는 행수가 넉량짜리 쇳집에 몸소간다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10년을 곁에서 모신 사람이었습니다. 이 어른에게 중한 것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낯을 보아야 한다. 서행수가 장부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사람은 한다. 6달을 잠잠한 것은 잊어서가 아니야. 나를 셈에서 지운 것이지. 그런 사람은 눈을 보면 안다. 내 눈을 피하는지 아닌지. 채비하게.
조인수가 물러가고 대청에 혼자 남았을 때였습니다. 서행수는 저고리 앞섭 안쪽으로 손을 넣었어요. 거기 손가락 2마디쯤 되는 은갑 하나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향을 넣어두는 작은 갑이라 하여 향갑이라 불렀어요. 자주색 명주실로 맺은 매듭 아래 네모난 향갑이 달리고 그 아래로 5가닥 오색술이 늘어진 놀이개였지요. 은은 얇았고 속은 비었어요. 앞면에 뚫어 새긴 무늬 위로 얹은 색은 보석이 아니라 유약이었습니다. 술도 명주가 아니라 물들인 무명실이었지요. 값으로 치면 아무것도 아닌 물건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30해나 품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서행수는 스스로에게 여러 번 그리 물었어요. 그러고도 한 번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30해 전 저작거리에서 딸의 손을 놓친 그날부터 이 놀이개는 단 하루도 서행수의 몸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서행수는 향갑을 손바닥 안에 쥐었다가 도로 앞섭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누구에게도 보인 적이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마당으로 내려서는데 문간에서 한 사내가 허리를 접었습니다. 행수 어른, 이른 아침부터 노고가 많으십니다. 남태술이라는 거간이었어요.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 사이에 서서 흥정을 붙이고 삭을 떼는 자였습니다. 기름한 얼굴에 살이 번들거렸고 웃을 때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갔지요. 서행수는 눈길도 주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이달 삼포 물건은 소인이 다 맞춰두었습니다. 염려 놓으십시오. 등 뒤에서 남거간의 목소리가 따라왔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20해 넘게 그이의 도가와 거래해 온 자였습니다. 해마다 장부에 그 이름으로 나가는 삭이 적혔지요. 그런데도 서행수는 그자의 낯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문을 나누는 사이일 뿐이라 여겼으니까요. 그 스물렁량이 서행수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줄 줄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가마가 멈춘 곳은 헐어낼 자리로 정해진 뒷골목이었습니다. 담이 군데군데 무너져 돌이 길에 나앉아 있었어요. 성한 담벼락마다 종이가 붙어 있었지요. 이 골목을 비우라는 관가의 방이었습니다. 몇 집은 벌써 사람이 빠져 문짝이 떨어져 나가 있었어요. 제가 먼저 올라가 보겠습니다. 조인수가 앞서려 하자 서행수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자네는 예서 기다리게. 내가 혼자 간다. 좁은 흙마당 안쪽으로 돌을 쌓아 만든 낮은 층계가 있었습니다. 서행수는 치맛자락을 걷어쥐고 한 칸씩 올랐어요. 3칸째에서 걸음이 저도 모르게 늦어졌습니다. 냄새 때문이었지요. 곰팡이 냄새와 누거버린 기름내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가난한 집에서만 나는 냄새였어요. 서행수는 이 냄새를 평생에 걸쳐 지우려 했습니다. 명주를 입고 은비녀를 꽂고 큰 집을 지은 것이 다 그 때문이었지요. 그런데도 뼈에 박혀 잊히지가 않았습니다. 한 번 맡으면 30해 전이 그대로 되살아났으니까요. 서행수는 턱을 들었어요. 여기서 흔들릴 까닭이 없다고 스스로에게 이르면서 마지막 칸을 올랐습니다. 층계 위에 다 낡은 널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찬바람이 새어나왔어요. 문 앞 뱃돌에는 아주 작고 다른 집신 한 짝이 빗뚤게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긴 사는구나. 서행수가 나직이 중얼거렸어요. 한 짝뿐이었지요. 바닥이 다 닳아 발자국 모양대로 얇아져 있었습니다. 서행수의 시선이 그 신에 잠시 머물렀어요. 그러나 곧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향해 말했지요. 목소리에는 노여움도 조급함도 없었습니다. 감정이 빠진 목소리라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송도 도가의 섬해옥이다. 안에 있는 줄 안다. 6달을 숨어 지내면 없던 일이 되는 줄 알았느냐. 향 한 대 타는 동안 기다리마. 그 뒤에도 대답이 없으면 관에 고하여 짐을 드러내겠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행수는 알 수 있었어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누군가가 숨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요. 바람이 옥상 빨랫줄을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열지 않을 셈이냐? 서행수가 문에 대고 한 번 더 말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서행수는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 한 대가 다 타갈 무렵이었지요. 안에서 빗장 푸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행수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드디어 나오는구나. 6달을 도망다닌 자에게 던질 첫마디를 이미 골라두고 있었습니다. 널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고개를 내민 것은 뻔뻔한 세입자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7살쯤 된 사내아이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하게 차올라 있었지요. 문고리를 쥔 작은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몸에 비해 한참 큰 헌 무명 저고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목이 가늘어 옷깃이 헐렁하게 떠 있었지요. 볼에는 살이 없어 광대뼈가 도드라졌고 낯빛이 희다 못해 푸르스름했어요. 무엇보다 아이의 입술이 펄했습니다. 어머니는 품팔러 가셨는데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단단했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목소리였지요. 내 어미는 언제 오느냐? 밤늦게 온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없는 동안 모르는 어른 앞에서 혼자 문을 열어야 했던 적이 여러 번이었던 겁니다. 서행수의 입이 굳었습니다. 골라두었던 첫마디가 목구멍 어딘가에 걸려 나오지 않았어요. 문틈 너머로 방안이 보였습니다. 불을 떼지 않아 아이의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어요. 낮은 소반 위에 식은 조밥 한 그릇과 물 한 사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반찬은 없었지요. 흙벽에는 곰팡이가 얼룩처럼 번져 있었고 천장 한쪽에 물샌 자국이 누렇게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구석에 아이 옷 몇 벌이 개켜 있었는데 그마저도 서너 벌이 전부였어요. 이 방에 있는 것이라고는 아이 하나와 추위와 밀린 스물렁 뿐인 것 같았습니다. 서행수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다만 말이 아까보다 얇게 나왔습니다. 애를 이 꼴로 두고 어딜 다니는 게냐? 이건 기르는 것이 아니라 내버린 것이다. 문 뒤에 없는 어미에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허나 아이 앞에서 하기에는 너무 날카로운 말이었지요. 아이의 어깨가 움찔 오그라들었어요. 제 어미가 욕을 먹는데도 한마디 되받지 못하고 고개만 떨구었습니다. 그 모습이 서행수의 가슴을 또 한 번 찔렀어요. 서행수는 품에서 작은 수첩과 붓을 꺼내 아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내 어미가 어디서 일하는지 아느냐? 알면 여기 적어라. 내가 가서 단판을 찍겠다.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나 거스를 수 있는 낯빛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도 알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받아쥐었습니다. 받침이 빠진 글자와 삐뚤어진 획이 종이 위에 얹혔지요. 온 힘을 다해 쓴 6자였습니다. 안주모 장국밥. 어미는 글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허나 주막에 드나드는 손님 하나가 심심풀이로 아이에게 몇 자를 가르쳐 준 것이었어요. 서행수는 그 글씨를 한참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 수첩을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층계 아래를 향해 목소리를 던졌지요. 조차인. 저 아래 저작거리에서 더운 국밥 한 그릇과 솜잎을 하나를 사다 들여보내게. 조인수가 잠깐 멈칫하는 기색이 났습니다. 그 어른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내 집에서 아이 굶겨 죽였다는 소리는 듣기 싫으니까. 서행수가 덧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서행수의 등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내뱉었지요. 고마울 것 없다. 내 집을 건사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층계로 발을 옮겼습니다.
올라올 때와는 걸음이 달랐어요. 본인은 알아차리지 못했겠지만 발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지요. 저기 할머니. 등 뒤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서행수를 붙잡았습니다. 서행수는 척한에 발을 올린 채 멈춰 섰어요. 돌아보지 않고 고개만 조금 돌렸습니다. 할머니도 그거 있으시네요. 서행수의 눈썹이 아주 조금 움직였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서행수의 저고리 앞서피였지요. 여밈 사이로 자주색 수랑가닥이 손가락 한마디쯤 비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층계를 오르내리며 흘러나온 것이었어요. 서행수의 손이 저도 모르게 가슴께로 올라갔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건 말이냐? 네. 그거 뚜껑 열리죠. 저 그 안에 뭐 들었는지 알아요. 서행수는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향갑을 남 앞에서 열어본 일이 없었어요. 30해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엇이 들었느냐? 하얀 돌멩이 하나요. 그리고 까만 머리카락도 있어요. 꼬아놓은 거요. 서행수의 숨이 순간 멎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얻지 않으냐? 아이가 별것 아니라는 낯으로 대답했어요. 우리 어머니 것에도 똑같이 들어있거든요.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계셨대요. 진짜 보물이래요. 어릴 때부터 계속 가지고 계셨대요. 진짜 보물이라고 그러셨어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낯이었습니다. 신기한 것을 발견한 아이의 순한 호기심이었을 뿐이었지요. 허나 그 말이 서행수의 귀에 박히는 순간이었어요. 가슴 한복판을 누가 주먹으로 내리친 듯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가마에 오르자마자 서행수는 무너졌습니다. 등을 가마벽에 파묻고 숨을 몰아쉬었어요. 층계를 내려온 것만으로 이렇게 숨이 찰 리가 없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헐떡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떨리는 손으로 앞섭해서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손때가 묻어 윤기를 잃은 은양갑이 손바닥 위에서 미지근했어요. 그럴 리 없다. 서행수는 소리내어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것은 장마다 널렸다. 매듭 짓는 사람이면 누구나 짓는 모양이야. 안에 든 것이 다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 머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슴은 전혀 다른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30해 동안 수천 번 기대했다가 수천 번 무너진 그 소리였지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가마 안의 냄새가 사라지고 다른 냄새가 밀려들었어요. 고춧가루 연기와 사람들의 땀내와 흙먼지가 뒤섞인 저작거리의 냄새였습니다. 30해 전 서매옥은 30살이었습니다. 국밥 나갑니다. 뜨거우니 조심하십시오.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속에 남아 있었어요. 지아비 없이 3살배기 딸 하나를 데리고 살았어요. 저작거리 한 귀퉁이에서 국밥을 팔았지요. 나무 수레 위에 무쇠 가마솥을 얹고 그 아래에 숯불을 지폈습니다. 한 그릇에 서푼이었어요. 국밥 2그릇 더요. 예, 곧 갑니다. 그 서푼짜리를 하루에 몇십 그릇이라도 더 팔아야 그날 밤 아이와 누울 자리가 생겼습니다. 국물이 끓어넘치면 손등에 튀었어요. 닦을 겨를이 없어 그대로 두었더니 왼 손등에 넓적한 흉이 앉았지요. 지금도 그 흉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발치에는 늘 매화가 있었어요. 어미의 해진 치맛자락을 두 손으로 붙들고 바닥에 쪼그려 앉아 옹알거리던 아이였습니다. 손님이 몰릴 때마다 아이는 어미의 눈길을 끌려고 칭얼거렸지요. 그때마다 매옥은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쓸어주고 다시 국자를 잡아야 했습니다. 울고 싶은 것은 어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우는 것조차 시간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매옥은 한 달치 삭을 통째로 털었습니다. 한 달을 꼬박 벌어 이것을 하시겠소? 곁에 좌판 안하기 혀를 찼어요. 예.
이것이라야 합니다. 그 돈을 들고 찾아간 곳이 매듭장지 노인의 공방이었어요. 이른 줄의 노인은 눈이 어두워 실을 코앞까지 당겨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니시오. 가까이 오시오. 내가 눈이 어둡소. 손가락 마디가 굵고 손톱이 닳아 뭉툭했지요. 은양감 놀이개를 두 짝 지어주십시오. 매옥이 돈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두 짝을 똑같이요. 실도 매듭도 술도 하나 다르지 않게요. 지 노인이 돈을 세다 말고 매옥을 올려다 보았어요. 두 짝이라. 한 짝은 네 것이요. 제 딸의 것입니다. 3살입니다. 노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물었지요. 어찌 이런 것을 두 짝이나? 매옥은 대답하기까지 조금 걸렸어요. 저작거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장날이면 어른도 서로를 잃습니다. 혹여 우리가 서로를 잃거든 이것으로 서로를 알아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지 노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노인이 지은 것이 그 한 쌍이었습니다. 자주색 실로 맺은 매듭 아래 네모난 은양갑을 달았어요. 앞면은 덩굴과 꽃을 뚫어 새기고 그 위에 파랑과 초록과 주황의 유약을 얹었습니다. 향갑 아래로는 5가닥 수를 느렸지요. 자주와 주황과 노랑과 청록과 연보라였습니다. 술마다 목에 흰 무명을 감아두르고 그 위에 색실로 각진 무늬를 놓았어요. 멀리서 보면 곱고 가까이서 보면 소박한 물건이요. 지 노인이 말했습니다. 은은 얇고 색은 유약이고 술은 물들인 무명실이요. 값진 것을 바라셨으면 딴 데로 가시오. 값진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인은 향갑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매옥이 품에서 옥 한 조각을 꺼내 놓았어요. 엄지손톱만 한 흰 옥이었습니다. 지 노인이 그것을 받아 쇠끌을 대고 둘로 쪼갰지요. 깨진 면이 울퉁불퉁하게 갈라졌습니다. 그 두 조각을 마주대면 결이 그대로 이어졌어요. 이만하면 되겠소. 지 노인이 옥을 들어 보이며 물었습니다. 예, 그리해 주십시오. 세상에 이 두 짝 말고는 맞을 것이 없는 면이었습니다. 노인은 한 조각씩 향갑 안에 넣었어요. 그 다음 매옥이 제 머리카락 몇 올과 딸의 머리카락 몇 올을 뽑아 한데 꼬았습니다. 가느다란 검은 실 같은 것이 2가닥 나왔지요. 그것도 1가닥씩 넣었어요. 마지막으로 매옥이 노인의 칼을 빌렸습니다. 열린 뚜껑의 안쪽 면에 칼끝을 대고 획을 그었어요. 글을 배우지 못한 손이라 선이 삐뚤고 깊이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에서 한자를 떼어 새긴 것이었지요. 매화 매자였습니다. 딸의 이름이 매아입니다. 매옥이 말했어요. 제 이름에서 한자를 떼어 주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 중에 줄만한 것이 그것뿐이었으니까요. 지 노인이 다 된 놀이개 2짝을 무명천에 싸며 말했습니다. 눈이 어두워 천을 코앞까지 당긴 채였어요. 매듭은 지은 사람이 풀어야 하는 법입니다. 이 매듭은 내가 지었으나 이 인연은 자네가 지은 것이니 자네가 풀어야 할 것이요. 매옥은 그 말뜻을 그때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맙다고 2번 절하고 돌아섰지요. 그날 저녁 매옥은 딸의 저고리 고름에 한 짝을 메어 주었어요. 우리 매화 보물이다. 죽어도 풀면 안 된다. 알았느냐? 3살 배기는 반짝이는 오색수를 통통한 손가락으로 이리저리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다 배시시 웃었어요. 매옥도 따라 웃었지요. 그 웃음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로 말입니다. 일의 뒤가 장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저작거리가 사람으로 메워졌어요. 매옥은 그날 국밥을 80그릇 넘게 팔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겨울 나기가 수월하겠다고 속으로 셈을 하고 있었지요. 점심때가 조금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작거리 저편에서 호각 소리가 째지게 울렸어요. 난전잡이 떴다. 치워라. 다 치워. 누군가의 외침이 터지자마자 저작거리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시전 사람들이었어요. 나라에서 물건 파는 권리를 받은 자들이었지요. 그 권리 없이 좌판을 편 사람을 난전이라 하여 잡아들이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수레를 뺏기면 그날로 밥줄이 끊겼어요. 상인들이 저마다 수레를 끌고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고함 소리와 호각 소리와 수레바퀴가 흙바닥을 긁는 소리가 한데 엉켰지요. 좁은 골목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매옥의 가슴도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 수레를 뺏기면 오늘 밤 매아와 누울 자리가 없었으니까요. 매옥은 왼손으로 매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끓는 솥이 얹힌 수레를 끌어당겼어요. 매아야, 어미 치마 꼭 잡아라.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매옥은 아이를 끌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으며 달렸습니다. 허나 골목은 너무 좁았어요. 달아나는 상인과 쫓는 시전 사람이 서로 뒤엉켜 사방이 몸과 몸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어깨가 매옥의 등을 거칠게 밀쳤지요. 수레가 중심을 잃고 기울었습니다. 끓는 국물이 흙바닥으로 콸콸 쏟아졌어요. 매옥은 비명을 지르며 두 손으로 수레 손잡이를 붙들었습니다. 바로 그 찰나였지요. 새 살배기에 땀에 젖은 말랑한 손가락이 왼손에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매옥이 정신을 차렸을 때 손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 허공만 손바닥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매아야. 매옥의 눈이 미친 듯이 사방을 훑었어요. 흩어진 사람들 사이에도 넘어진 수레 뒤에도 골목 어디에도 아이는 없었습니다. 멀어져 가는 발소리 너머로 아이 울음소리 같은 것이 희미하게 들리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그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매옥은 수레를 내팽개치고 맨발로 뛰었습니다. 목이 찢어져라 아이 이름을 불렀어요.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뛰었고 해가 지고 나서도 뛰었지요. 밤이 되어 저작거리에 사람이 다 빠졌을 때 매옥은 텅 빈 골목 한복판에 주저앉았습니다. 엎어진 수레와 식어버린 국물 자국만 남아 있었어요. 이튿날 매옥은 관아를 찾아갔습니다. 아이를 잃었다고 고했지요. 아전이 종이에 몇 자를 적더니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갔고 그 다음 날도 갔어요.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단서가 없소. 매옥은 종이에 아이의 생김새를 적어 장마다 붙였습니다. 글을 몰라 남에게 부탁해 적었지요. 새 살배기 계집아이 왼쪽 눈썹 위에 쌀알만 한 점, 저고리 고름에 오색술 노리개. 그 종이가 비에 젖어 떨어지면 또 붙였습니다. 이 아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매옥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 물었어요. 3살이고 고름에 오색술 놀이개를 달았습니다. 사람을 사서 팔도를 뒤지게도 했어요. 이태가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같은 말이었지요. 찾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강화 쪽에서 오색술 달린 놀이개를 찬 계집아이를 보았다는 말이 들어왔어요. 틀림없다더냐. 오색술이라 했습니다. 배를 잡아라. 지금. 매옥은 그 밤으로 배를 잡아탔습니다. 뱃삭을 두 곱절로 얹어주며 노를 더 저으라 재촉했지요. 날이 밝을 무렵 그 마을에 닿았습니다. 아이는 있었어요. 놀이개도 차고 있었지요. 그러나 술이 3가닥이었고 향갑도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아이의 어미가 겁먹은 낯으로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그 놀이개를 좀 보여주시겠소? 우리 애 것인데요. 압니다. 잠깐만 보면 됩니다. 한참 만에 매옥이 손을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미안하오.
매옥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뱃머리로 돌아와 앉아 있다가 바다에 대고 한 번 소리를 질렀지요. 그러고는 도로 송도로 돌아와 이튿날 아침에 다시 장부를 폈습니다. 그런 일이 30해 동안 몇 번이었는지 매옥은 세지 않았어요. 세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사람들은 매옥이 재물에 미쳤다고 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고 한 푼도 쓰지 않으니 그렇게들 보였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어요. 손을 놓으면 그날이 되살아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술에 손잡이를 붙들던 두 손과 비어버린 왼손이 눈앞에 떠올랐으니까요. 일을 하고 있을 때만은 그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옥은 손을 놓지 않았어요. 배를 사고 수레를 늘리고 도가를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서행수라 부르기 시작했지요. 성공하면 잊힐 줄 알았습니다. 잊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뒷날 서행수는 딸에게 그리 말하게 됩니다. 돈이 쌓이면 묻힐 줄 알았어요. 허나 술에 100대를 부리게 되어도 그 무게는 한 푼도 줄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30의 어둠의 시작이었습니다. 도가로 돌아온 서행수는 그날 장부를 펴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저 그 안에 뭐 들었는지 알아요. 하얀 돌멩이 하나랑 까만 머리카락요. 우리 어머니 것에도 똑같이 들어있거든요. 서행수는 조인수를 불렀습니다. 조차인? 예, 어른. 그 셋집 사람 말인데 나이가 몇쯤 되는가? 조인수가 문서를 뒤졌어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보고 온 사람 말로는 30줄이라 했습니다. 30줄. 매아가 살아있다면 올해로 33이었습니다. 서행수는 그 셈을 하고 나서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낮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는 아는가? 모릅니다. 본디 이 고을 사람은 아니라 합니다. 그날 밤 서행수는 등잔을 끄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해가 중천에 오르기 전에 가마를 내라 일렀어요. 안주모의 장국밥은 저작거리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가마가 골목 어귀에 멈췄어요. 서행수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른 내리시겠습니까? 아니, 여기 있겠다. 가마발을 손가락 2마디쯤 들어올린 채 그 틈으로 바깥을 보았지요. 주막 봉창의 안쪽 김이 서려 뿌옇게 흐려 있었습니다. 봉창이란 벽에 조그맣게 내고 창호지를 바른 창을 말해요. 그 흐린 종이 너머로 사람의 그림자가 오갔어요. 한참을 보고 있으니 그림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머리를 흰 무명수건으로 싸매고 코와 입을 가리개로 가린 여인이었어요. 여인은 제 몸집만 한 무쇠솥을 2팔로 안아 옮기고 있었습니다. 팔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그런데도 이를 물고 한 발씩 옮겼어요. 솥을 내려놓기가 무섭게 뚝배기 여러 개를 양손에 들고 부엌과 홀 사이를 오갔습니다. 손님이 부르면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그것이 쉴 새 없이 되풀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하루에 몇 번이나 절이하는 것이냐? 서행수가 가마 안에서 혼잣말처럼 물었어요. 조인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행수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여인의 앞섭에 놀이개가 있는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앞치마와 저고리 안에 감춰져 있을 수도 있고 애초에 없을 수도 있었지요. 향갑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야 더더욱 알 길이 없었습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낡은 주막에서 뼈가 빠지게 일하는 이름 모를 여인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흐린 봉창 위로 다른 사람의 그림자가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지요. 30해 전 저작거리 한 귀퉁이에서 국자를 휘두르던 30살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나도 저랬다. 기름때가 밴 앞치마를 두르고 손등에 대인 자국을 달고 살면서도 발치에 앉은 3살배기를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수레를 끌던 그 여자였어요.
봉창 너머에 저 여인이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서행수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등이 끊어질 것 같아도 아프다고 말할 수 없는 하루였어요. 손이 갈라져 피가 나도 쉴 수 없는 하루였지요. 그리고 그 하루가 다 끝나면 불도 안 뗀 방으로 돌아가 아픈 아이 곁에 쓰러지듯 눕는 밤이었습니다. 저렇게 살고 있었구나. 서행수는 소리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였어요. 내 집에서 쇳돈 20렁냥을 못 내어 쫓겨날 판인 사람이 여기서 저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서행수는 가마문에 손을 뻗었습니다. 지금 내려가 저 여인의 낯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가리개를 내리게 하고 앞서풀 열어보게 하면 끝날 일이었지요. 그런데 그 한 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저 여인이 정말 매아라면,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서행수는 입 밖으로 소리내어 부정했어요.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손이 도로 무릎 위로 돌아왔어요. 30해를 찾아 헤맨 딸이 저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데 기쁘지 않고 무서운 까닭을 서행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낯으로 딸 앞에 30해 만에 나타나서 1000마디가 밀린 돈을 내놓으라는 말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것이 서행수의 발을 가마 안에 못 박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서행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돌아가자. 오늘은 그냥 간다. 조인수는 묻지 않았어요. 조용히 가마꾼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가마가 골목을 빠져나가는데 어귀에서 누군가 허리를 접었어요. 아이고, 행수 어른. 이런 데는 어인 일이십니까? 남태술이었습니다. 기름한 낯에 실눈을 뜨고 아래에서 위로 훑어보는 눈길이었어요. 입꼬리 한쪽만 비스듬히 올라가 있었지요. 지나는 길이네. 서행수는 짧게 답하고 가마 발을 내렸습니다. 이 골목에 소인 볼 일도 좀 있음입지요. 요새 이 근방이 다 헐린다 하니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 야단입니다. 헐값에 나오는 물건이 덜어 있으니 소인 같은 놈이야 밥은 먹지요. 남거간이 껄껄 웃었습니다. 서행수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럼 살펴가십시오. 가마가 지나갔습니다. 그때 서행수는 그자의 낯을 보지 않았어요. 30해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문을 나누는 자의 얼굴을 굳이 들여다볼 까닭이 없다고 여겼으니까요. 그 하루가 두고두고 서행수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 뒤로 이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봉창 너머의 마른 등이 떠올랐어요. 눈을 뜨면 향갑 속 옥조각이 천장에 어른거렸습니다. 셋집에 올랐던 날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옷장에서 꺼내든 것은 명주가 아니었지요. 물 빠진 무명 저고리와 잿빛 무명 치마였습니다. 은비녀를 뽑고 나무 비녀를 꽂았어요. 가락지도 빼서 문갑에 넣었습니다. 오늘은 행수가 아니라 손님이어야 했으니까요. 행수 어른, 정말 혼자 드시겠습니까? 조인수가 골목 어귀에서 물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 먹겠다는데 뭘 그러나? 여기서 기다리게. 서행수는 그렇게 말하고 걸었어요. 송도 사람들이 서매옥의 얼굴을 잘 모르는 데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그이는 늘 가마 안에서만 다녔지요. 거래는 차인이 나서서 했고 서행수는 이름으로만 저작거리를 다녔던 겁니다. 무명옷을 입고 걸어 들어가는 예순의 여인을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주막 문을 여는 순간 더운 김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쪽에 자리 있어요. 주인의 큰 목소리가 정면으로 날아왔어요. 여기 국밥 하나요. 막걸리도 한 대 주시오. 가마솥에서 육수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뿌연 김이 천장까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낮은 소반 67개가 흙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그 위마다 뚝배기가 놓였지요. 머리가 허연 할머니 둘이 나란히 앉아
국밥을 후 불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짐꾼 차림의 사내 셋이 술잔을 기울이며 크게 웃고 있었어요. 서행수는 부엌이 가장 잘 보이는 구석 자리를 골라 앉았습니다. 뭘 드릴까요? 국밥 한 그릇 주시오. 곧 그 여인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제 봉창 너머로 본 것보다 훨씬 가까웠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말라 있었습니다. 앞치마 끈이 가느다란 허리를 두 바퀴 감고도 남았지요. 팔뚝은 다 자란 여인이라 믿기 어려울 만큼 앙상했어요. 그런데 손놀림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넘칠 듯한 뚝배기 넷을 양팔에 나눠들고 소반 사이를 빠져나오는데 거침이 없었지요. 국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내려놓은 뒤 돌아서며 빈 그릇을 한 손으로 척척 쌓아 올렸습니다. 뼈가 가루가 되도록 몸을 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손이었어요. 여기 국밥 둘 더요. 예, 잠시만요. 여인의 대답이 부엌 너머로 넘어갔습니다. 밀려드는 주문에도 허둥대는 기색이 없었어요. 그러다 여인이 쟁반을 들고 서행수의 소반으로 걸어왔습니다. 손님, 국밥 나왔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지요. 가리개 위로 드러난 두 눈이 살짝 휘었어요. 웃는 것 같았습니다. 지쳐 있으면서도 손님 앞에서는 애써 밝은 낯을 만들려는 눈웃음이었지요. 아, 예. 괜찮습니다. 서행수는 고개를 숙이며 눈길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뚝배기를 내려놓으려 팔을 뻗는 순간이었어요. 서행수의 눈이 저도 모르게 그 팔에 멈춰버렸습니다.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린 오른팔이었지요. 팔목 위 두어 마디에서 팔꿈치 쪽으로 가로로 그어진 데인 자국이 여러 줄 층층이 겹쳐 있었습니다. 한 덩어리로 뭉개진 흉이 아니었어요. 한 줄 한 줄이 또렷하게 나뉘어 있어 낱낱이 셀 수 있었습니다. 위쪽 것은 오래되어 희게 아물었고 아래쪽 한두 줄은 아직 붉었지요. 뜨거운 뚝배기를 가슴에 당겨 안고 나르는 사람의 팔이었습니다. 저 팔로 몇 해를 날랐기에 절이 되었느냐? 서행수는 소리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였어요. 그릇 벽이 닿는 자리가 늘 같으니 자국도 늘 같은 자리에 앉는 것이었어요. 서행수는 저도 모르게 제 왼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기에도 서른에 된 흉이 하나 있었지요. 여인이 허리를 조금 숙이는 찰나 가리개 위의 두 눈이 서행수와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서행수의 숨이 한 박자 멈췄어요. 까맣고 깊은 눈동자였습니다. 흰자에 핏발이 서고 그 위로 피로가 두껍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그런데 그 안쪽에 꺼지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체념한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견디는 사람의 눈이었지요. 누군가를 지키고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이었어요. 서행수는 그 눈을 알고 있었습니다. 30해 전 물동이에 비치던 자기 눈이 꼭 그랬으니까요. 깍두기는 여기 있고요. 밥 더 드시려면 부르세요. 여인이 물러갔습니다. 서행수는 숟가락을 들지 못한 채 앉아 있었어요. 그때 안주모가 옆 소반의 그릇을 치우다 말을 붙였습니다. 손님, 처음 오셨지요. 우리 집 국물은 사흘을 곱니다. 저 사람이 여기서 오래 일했소. 서행수가 가만히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목에 힘을 주었습니다. 7년쯤 됐지요. 섣달이라고 불러요. 섣달이라니 이름이 그러합니까? 안주모가 허리를 펴며 대꾸했습니다. 이름이 그래요. 섣달에 어느 거간이 데려온 아이라고 그 집에서 그리 불렀다지요. 그게 굳어져서 저도 그냥 그리 부릅니다. 서행수의 손끝이 소반 아래에서 멎었어요. 어느 거간이요? 안주모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거야 내가 알 수 있소. 옛날 일이지요. 그 거간이 누구인지는 그날 아무도 이름을 대지 않았습니다.
허나 그자는 서행수가 30해를 곁에 두고 이문을 나눈 바로 그 사람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주막 안쪽에서 소반을 세게 내리치는 소리가 터졌어요. 손님들의 숟가락이 일제히 멈췄습니다. 이게 뭐야? 국밥에 머리카락이 들었잖아. 더러워서 원. 험상궂은 사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눈두덩이 두껍고 인상이 사나운 자였어요. 갓을 벗어 옆에 놓아둔 채였는데 상투가 굵고 꼬불꼬불하니 삐죽삐죽 뻗쳐 있었습니다. 그 상투에 흰 것이 군데군데 섞여 있었지요. 사내가 뚝배기를 밀어붙이자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깍두기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 깨졌어요. 섣다리가 소스라치게 놀라 달려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바로 새로 지어 올리겠습니다. 새거? 그걸로 되겠냐고. 사내는 사과 따위는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이걸 입에 넣었단 말이야. 이 집 위생이 이 모양인 걸 온 저자에 알려야겠구먼. 주인 어디 갔어? 주막 안의 눈길이 전부 섣다리에게 쏠렸습니다. 섣다리의 눈가가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가리개 너머로 입술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밥값은 받지 않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니까. 사내가 소반을 한 번 더 쳤습니다. 위로금을 내놔. 안 그러면 이 집 다시는 장사 못하게 만들 테니까. 부엌에서 안주모가 뛰어나왔어요. 그런데 안주모가 한 일은 섣다리를 감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섣다리의 등을 손바닥으로 밀치며 소리쳤지요. 조심 좀 하지 그랬어. 뭐해? 어서 무릎 꿇고 빌어. 우리 집 망하게 할 참이야. 섣다리의 고개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가리개 위에 맺혀있던 눈물이 뚝 떨어져 흙바닥을 적셨어요. 주막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빠졌습니다. 손님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돌리거나 제 뚝배기만 내려다보았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지요. 섣다리의 무릎이 천천히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안주모의 사정을 말해두어야겠습니다. 이 주막도 곧 헐릴 자리에 있었어요. 관에서 골목을 비우라는 방이 붙은 것이 벌써 2해 전이었지요. 주막이 문을 닫으면 안주모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는 것을 무엇보다 무서워했어요. 손님 하나가 저자에 나가 이 집 흉을 보면 그날로 관가에서 먼저 이 집을 헐구실을 삼을까 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안주모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시끄러운 손님 하나가 10 손님을 쫓는다. 안주모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었어요. 시끄러운 쪽을 달래고 약한 쪽을 눌렀지요. 세상 인심이 원래 그러합니다. 섣다리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참으면 지나갑니다. 섣다리가 스스로에게 하던 말이었지요. 그래서 억울해도 입을 다무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끝동이 약값이 끊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서행수는 그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눈앞에 30해 전이 겹쳐왔습니다. 저작거리에서 만났던 억지 손님들. 그때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쳐다만 보던 옆 좌판 사람들. 이 떡이 상했다. 돈을 도로 내놔라. 그 앞에서 30살의 매옥은 고개를 숙여야 했어요. 상하지 않았다는 말은 끝내 하지 못했습니다. 30해가 지났는데 세상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약한 사람은 억울해도 고개를 숙여야 하고 잘못하지 않았어도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이었지요. 그날 저작거리 흙바닥에 쏟아진 국물과 지금 이 주막 흙바닥에 쏟아진 국물이 서행수의 눈 안에서 하나로 겹쳤습니다. 서행수의 손에 쥐어져 있던 숟가락이 소반 위에 탁 소리를 내며 놓였어요. 그리고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방금까지 구석에서 조용히 국밥을 먹던 손님의 눈이 아니었어요.
수백 번의 흥정에서 한 번도 시선을 피한 적 없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무명호 속에 감춰두었던 송도, 여객주 서매옥의 눈이었지요. 저는 머리를 다 싸매고 있습니다. 섣다리가 마지막으로 떨리는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허나 사내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반을 쾅쾅 두드렸어요. 어디서 말대꾸야. 손님이 나왔다는데 아니라고 우겨. 주모, 이 여자 당장 내보내. 안주모가 섣다리의 어깨를 꾹 눌렀습니다. 섣다리의 무릎이 더 꺾였어요. 그때 구석자리에서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주막 전체를 가로질렀습니다. 거기 적당히들 하시오. 주막 안의 모든 눈길이 일제히 한 방향으로 쏠렸어요. 무명옷 차림의 60줄 여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흔한 동네 노인이었지요. 그런데 일어서는 자세가 달랐어요. 등이 곱고 어깨에 힘이 빠져 있는데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한 발 한 발 사내의 소반으로 걸어가는 걸음에 서두르는 기색이 조금도 없었지요. 사내가 움찔하며 올려다보았습니다. 뭐요? 남의 일에 나서지 말고 밥이나 자시오. 서행수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사내의 말이 귀를 스쳐 지나가기라도 한 듯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소반 앞에 멈춰서서 품에서 흰 손수건을 꺼냈지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손수건 끝을 국물에 넣어 무언가를 건져 올렸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이었어요. 서행수는 그것을 손수건 위에 얹고 등잔불 아래로 가만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 동작이 어찌나 자연스러운지 저울에 물건을 다는 사람 같았지요. 주막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부엌에서 국물 끓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보시오. 서행수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주막 구석까지 또렷하게 닿았습니다. 거짓말을 하려거든 좀 배우고 오시지 그랬소. 사내의 낯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한 소리요. 서행수는 미간 하나 움직이지 않았어요. 손수건 위에 머리카락을 불빛에 비추며 한자 한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먼저 이 집 찬물을 보시오. 머릿수건에 가리개까지 하고 있소. 그리고 저희의 머리를 보시오. 검고 곧소. 서행수의 눈길이 손수건 위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국밥에서 나온 것은 어떻소? 짧고 굵고 꼬불꼬불하며 끝이 하얗게 새었소. 서행수의 눈이 천천히 올라와 사내의 상투를 똑바로 응시했어요. 대개 머리와 판박이 아니오. 주막 안에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머리가 허연 할머니 둘이 고개를 돌려 사내의 상투를 쳐다보았어요. 짐꾼 차림의 사내들도 숟가락을 내려놓고 목을 뺐지요. 억지를 부리던 사내의 머리는 서행수의 말 그대로였습니다. 짧고 굵은 곱슬에 흰 것이 군데군데 섞여 있었어요. 국밥에서 건져 올린 것과 누가 봐도 같은 머리였지요. 사내의 얼굴이 불그락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내 머리카락을 넣어? 헛소리 마시오. 헛소리라. 서행수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웃는 것 같으면서 조금도 웃고 있지 않은 낯이었어요. 저 옆 소반을 보시오. 사람들의 고개가 일제히 옆 소반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도 같은 것이 한 올 떨어져 있었어요. 짧고 굵고 꼬불꼬불하며 끝이 흰 머리카락이었지요. 댁이 갓을 벗고 상투를 긁는 것을 내가 들어올 때부터 보았소. 긁고 나서 그 손을 국밥 위로 가져가는 것도 보았고 찬무가 부엌에 있는 동안의 말이요. 사내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 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짐꾼 차림의 사내 하나가 소리를 보탰습니다. 나 저 사람 안다. 지난달에 아랫말 주막에서도 똑같은 소리 하는 걸 봤소. 그때는 국수에 벌레가 들었다더니
주막 안이 술렁였어요. 서행수가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사내와의 거리가 한 뼘도 되지 않았어요. 남의 장사를 회방 놓고 돈을 뜯어내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지 아시오? 관에 고하면 누가 더 손해일 것 같소? 사내의 얼굴에서 핏기가 쭉 빠졌습니다. 주막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눈동자가 좌우로 흔들리더니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재수없게 원. 안 먹어. 사내는 갓을 집어들고 도망치듯 주막 문을 빠져나갔어요. 문짝이 덜컹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제야 숨을 참고 있던 주막 안의 공기가 한꺼번에 풀렸지요. 별사람이 다 있네. 할머니 한 분이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짐꾼 하나가 껄껄 웃으며 한마디 보탰어요. 저 어른 담이 크시네. 안주모가 허둥지둥 달려와 허리를 깊이 굽혔습니다. 아이고 손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경황이 없어서 애먼 사람한테 화를 냈네요. 서행수는 안주모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어요. 그이의 시선은 오직 한 곳에만 붙들려 있었지요. 섣다리였습니다. 섣다리는 아직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무릎을 꿇다 만 어정쩡한 자세로 두 손을 앞치마 위에 모은 채였습니다. 가리개 위로 드러난 두 눈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요. 고마움과 당혹감이 한꺼번에 섞여 있었어요. 난생 처음 제 편이 되어준 사람을 보는 믿기지 않는다는 낯빛이었습니다. 서행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30해 전 저작거리 흙바닥에 엎어진 국솥을 주워 담으며 혼자 울던 그날, 누구든 한 사람이라도 제 편이 되어 주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때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그 한마디를 지금 자기가 해야 한다는 것을 서행수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남의 허물을 대신 뒤집어 쓰지 마시오. 차가운 행수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낮고 단단하면서도 어딘가 따뜻한 울림이 묻어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비겁해서 한번 고개 숙인 사람은 계속 누르려고 드니까. 섣다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 대신 눈물만 두 줄기 더 흘러내렸어요. 섣다리가 허리를 굽혀 깨진 접시 조각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지요. 앞치마 위로 여민 저고리 앞섭 아래에서 무언가가 살짝 빠져나왔습니다. 자주색 술 한 가닥이었어요. 서행수의 손이 저도 모르게 제 앞섭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이의 말은 참말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로 그것을 지니고 있었어요. 허나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서행수는 더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샘을 치르고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한순간이라도 더 있으면 30해 동안 눌러 담아온 것이 터져 나올 것 같았으니까요. 손이 문고리에 닿았습니다. 당기면 끝이었어요. 이대로 나가면 국밥 한 그릇 먹고 간 손님으로 끝나는 것이었지요. 그때 등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손님, 잠시만요. 떨리는 목소리가 서행수의 등을 붙잡았어요. 문고리를 쥔 손이 멎었습니다. 돌아보지 말자고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외쳤지요. 그런데 두 발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서행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섣다리가 쟁반을 계산대 위에 내려놓은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눈은 여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허나 아까 사내 앞에서 보이던 두려움은 없었지요. 대신 그 안에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어요. 아까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섣다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혼자였으면 아마 그냥 무릎 꿇고 빌었을 거예요. 늘 그랬으니까요. 억울해도 참고 아닌데도 죄송하다고 하고
섣다리는 거기까지 말하다 목이 메었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턱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누가 제 편이 되어준 게 참 오랜만이라서요. 그냥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서행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붙어 있었어요. 괜찮다는 한마디를 하려는데 그 세 글자가 나오지 않았지요. 섣다리가 코를 한번 훌쩍이더니 손을 얼굴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가리개를 잡아 턱 아래로 천천히 내렸어요. 제대로 인사하려면 낯을 보여야 한다는 소박한 예의였을 겁니다. 허나 서행수에게 그 순간은 소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리개가 턱 아래로 내려가며 섣다리의 얼굴 전체가 드러났어요. 서행수의 세상이 멎었습니다. 아, 땀과 눈물이 뒤섞여 번들거리는 볼이 있었어요. 입가에는 자잘한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고 광대 아래는 움푹 파여 있었습니다. 고된 삶의 자국이 얼굴 곳곳에 새겨져 있었지요. 허나 서행수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눈매와 콧날과 턱선이었습니다. 서행수가 매일 아침 거울에서 보는 바로 그 생김새였어요. 아니, 더 정확히는 30해 전 30살이던 자기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이구나. 서행수의 입에서 소리가 되지 못한 말이 새어나왔어요. 다만 인상이 달랐지요. 서행수의 눈꼬리는 위로 치켜 올라가 매서웠지만 이 여인의 눈꼬리는 순하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웃는 낯으로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세월이 서행수의 얼굴에는 매서움을 새기고 이 여인의 얼굴에는 순함을 남긴 것이었지요. 서행수의 손에 들려있던 보퉁이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잡으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어요. 아이의 말이 귓속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우리 어머니 것에도 똑같이 들어있거든요.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계셨대요. 진짜 보물이래요. 놀이개와 닮은 얼굴과 33이라는 나이가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씩 맞물리며 큰 그림 하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섣다리가 놀란 낯으로 바닥에 보퉁이를 집어들며 물었어요. 안색이 갑자기 너무 안 좋으신데요. 서행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눈앞이 뿌옇게 번지면서 다리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몸이 휘청거렸고 손이 저도 모르게 옆에 기둥을 붙들었지요. 어머, 손님. 섣다리가 서행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이 팔에 닿는 순간 서행수의 온몸으로 무언가가 흘렀어요. 섣다리는 서행수를 가장 가까운 소반 옆에 앉히고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잠깐만요. 물 가져올게요. 곧 물 사발을 들고 돌아왔어요. 여기요. 천천히 드세요. 서행수는 사발을 받아 쥐었습니다. 허나 입술에 대기도 전에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려 물이 무릎 위로 쏟아졌어요. 찬물이 치마를 적셨지만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디 많이 편찮으세요? 의원을 부를까요? 섣다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행수의 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 까맣고 깊은 눈동자가 바로 코앞에서 서행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행수는 더 참을 수가 없었어요. 30해 동안 쌓아 올린 벽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확인도 하지 않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머리가 외치고 있었지만 이미 머리의 말을 듣지 않았지요. 떨리는 손이 앞섭 안으로 들어가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손때가 묻어 윤기를 잃은 은양갑이 등잔불 아래 둔탁하게 빛났어요. 서행수는 그것을 섣다리 앞에 내밀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떨렸지만 눈만은 섣다리의 눈을 한순간도 놓지 않았어요. 혹여 이런 것을 지녔소? 섣다리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시선이 서행수의 손바닥 위에 놓인 향갑에 꽂혔어요. 낡아서 윤기를 잃었지만
분명히 눈에 익은 모양이었지요. 섣다리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 했습니다. 어떻게 이걸? 저도 이거 있는데요. 서행수의 심장이 쿵하고 크게 뛰었어요. 섣다리가 앞치마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저고리 앞섭 안으로 손을 넣더니 가느다란 끈에 매달린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낡은 은양갑이었습니다. 자주색 매듭도 5가닥 오색술도 술목에 감은 흰 무명도 똑같았지요. 세월의 모서리가 둥그러진 것까지 판박이었습니다. 이건 제 보물이에요. 섣다리가 향갑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말했어요. 어릴 때부터 계속 가지고 있던 건데 어디서 난 건지는 저도 몰라요. 기른 집에 물어봐도 데려왔을 때 이미 목에 걸려 있었다. 그 말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것만은 한 번도 뺀 적이 없어요. 그냥 늘 제 거였으니까요. 서행수는 그 향갑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손때가 묻어 윤기를 이르는 겉면, 고리가 느슨해져 살짝 벌어진 이음새, 서행수가 30해 동안 품고 다닌 것과 세월의 자국까지 똑같았어요. 서행수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에 단단한 것이 걸린 것처럼 숨이 막혔어요. 떨리는 손을 천천히 뻗어 섣다리의 향갑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손끝이 닿기 직전에 멈췄지요. 이것을 열어보아도 되겠소?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섣다리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조심스럽게 끄덕였어요. 예. 그런데 안에 옥조각이 하나 있긴 한데 깨진 거라 쓸모는 없어요. 서행수의 손이 향갑고리에 닿았습니다. 손가락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서 작은 고리를 잡는 데만 한참이 걸렸어요. 서행수는 이를 악물고 손끝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이 왜 이리 떠세요? 내가 열겠소. 아니다. 내가 열어야 한다. 딸깍. 작은 쇳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어요. 보세요. 이옥이에요. 매아가 향갑을 기울여 보였습니다. 안에 엄지손톱만 한 흰 옥 조각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검은 머리카락을 한데 꼬아 만든 짧은 한 올이 놓여 있었지요. 서행수는 제 향갑도 열었습니다. 두 향갑이 나란히 놓였어요. 서행수가 제 옥 조각을 꺼내 섣다리의 옥 조각 옆으로 가져갔습니다. 두 조각의 깨진 면을 마주대었어요. 이것 좀 보아라. 결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한 덩이에서 갈라진 면이었으니 세상에 이 둘 말고는 맞을 것이 없었지요. 결이 이어지는구나. 어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서행수가 열린 뚜껑을 등잔불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빛이 비스듬히 들자 은 안쪽에 얇게 그은 자국이 그림자로 드러났어요. 삐뚤삐뚤하고 깊이가 고르지 않은 획이었습니다. 글을 배우지 못한 손이 30해 전에 새긴 매화매자였지요. 서행수의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두 팔을 뻗어 섣다리를 끌어안았어요. 부서질 것처럼 가녀린 어깨를 잇는 힘을 다해 안았습니다. 내 딸, 내 매아야. 목소리가 갈라지고 찢어졌어요. 30해 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어미가 미안하다. 어미가 죄인이다. 국솥 하나 지키겠다고 내 손을 놓은 것이 이 어미야. 섣다리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품에 안긴 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매아가 누구인지 머리로는 알 수 없었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낯선 사람의 품이 낯설지가 않았어요. 따뜻한 체온이 어깨를 감싸는 이 느낌을 몸이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는데 몸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반응하고 있었지요. 아주 어릴 적 기억도 나지 않는 아주 먼 옛날에 누군가의 등에 엎여 느꼈던 온기를 저를 아세요? 매아가 겨우 물었습니다. 안다. 세상에서 제일 잘 안다.
몸이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요. 섣다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지 자기도 몰랐어요. 그냥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낡은 주막 안에 겹쳐 울렸어요. 부엌에서 육수 끓는 소리만 보글보글 이어지는 가운데 30해 전 저작거리에서 놓쳤던 그 작은 손을 서매옥이 비로소 다시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물이 조금 잦아든 뒤 두 사람은 주막 구석 소반에 마주 앉았습니다. 점심 장사는 이미 파해 있었어요. 안주모는 눈치를 보다 슬그머니 부엌 안으로 들어갔고 홀에는 두 사람만 남았지요. 섣다리는 아니 매아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두 향갑을 번갈아 만지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옥조각 위를 스칠 때마다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어요. 정말 제 어머니예요. 저를 찾고 계셨어요. 서행수는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진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30해를 혼자 버텨온 무게가 고스란히 담긴 손이었습니다. 하루도 안 찾은 날이 없었다. 관할을 수백 번 드나들고 방을 붙이고 사람을 사서 팔도를 뒤졌어. 서행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매아야, 너는 어떻게 살아온 게냐?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부엌에서 육수 끓는 소리만 이어지는 가운데 매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말이지요. 기억나는 건 많지 않아요. 저작거리에서 울고 있었대요. 아무도 안 데리러 왔고 어떤 아저씨가 저를 데려갔어요. 수레에 태웠던 것 같은데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매아는 사발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저씨가 섣달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섣달에 데려왔다고 그리 부른다 했대요. 처음 5해는 먼 고을 어느 집에 맡겨져 있었어요. 8살에 그 아저씨 집으로 갔고 거기서 18까지 있었어요. 새 이름이 생기니까 진짜 새 사람이 된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얼굴도 목소리도 하나도 기억 안 났어요. 그냥 이 놀이개만 내 거라는 것만 알았어요. 18배 그 집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남의 집 부엌일, 삭발레, 주막 서빙을 전전하며 셋집 보증금을 모았지요. 그러다 만난 사내와 짧은 인연이 있었지만 아이가 든 것을 알자마자 그 사람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끝동이를 낳고 나서야 알았어요. 이 아이 가슴이 아프다는 걸요. 매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의원이 그러는데 나면서부터 그런 병이래요. 숨이 차고 입술이 펄해지는 병이라고요. 산삼하고 우황이 든 약을 오래 지어 먹여야 숨이 트인다고 했어요. 그 약값이 한 달에 넉냥이에요. 매아는 사발을 멍하니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쇳돈도 넉냥이었어요. 둘 다는 낼 수가 없었어요. 서행수의 미간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달마다 쇳돈 봉투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봉투에서 돈을 꺼내면서 속으로 빌었어요. 미안합니다, 주인 어른. 한 달만 더요. 한 달만 더. 매아의 손이 사발 위에서 멈췄어요. 그 한 달이 6번 쌓인 거예요. 그게 20넉냥이었어요. 서행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찾아올 때마다 손이 떨렸어요. 문을 열면 나가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았거든요. 나가면 끝동이가 길바닥에서 죽어요. 불 안 때는 방이라도 지붕은 있으니까요. 그래서 비겁하게 숨었어요. 문도 안 열고 사람이 가면 그제야 숨을 쉬었어요. 매아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주막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서행수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두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고 있었고 어깨가 잘게 흔들렸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매아야. 서행수가 고개를 들었을 때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아까 옥 조각을 맞추며 흘린 눈물과는 결이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방금 뭐라고 했느냐? 달마다 미안하다고 빌면서 그 봉투에서 돈을 꺼냈다고 했지.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 집주인이 나다. 메아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내 쇳돈을 독촉하고 사람을 3번 보낸 사람이 나야. 향 한 대 타는 동안 대답이 없으면 관에 고에 짐을 드러내겠다고 그 문 앞에서 그리 말한 것이 이 어미다. 메아의 입이 벌어졌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행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널문 앞에서 내뱉었던 차가운 말들이 하나하나 되살아나며 혀를 태웠지요. 그 문 뒤에 숨 못 쉬는 내 손주가 혼자 떨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 쇳돈이 손주 약값인 줄도 모르고 서행수의 주먹이 소반을 한 번 세게 내리쳤습니다. 물사발이 덜컹 들렸어요. 그러나 그것은 메아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을 향한 분노였지요. 30해 전엔 국소 지키느라 내 손을 놓았고 30해가 지나서는 쇳돈 받겠다고 너를 길바닥으로 내쫓으려 했어. 이 어미는 한 번도 안 변한 거야. 돈 앞에서 제일 소중한 걸 놓치는 것. 30해가 지나도 똑같아. 서행수의 통곡이 텅 빈 주막에 울려 퍼졌습니다. 부엌에서 안주모가 고개를 내밀다가 그 소리를 듣고 도로 들어갔어요. 누가 끼어들 수 있는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메아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서행수의 말이 머릿속에서 뒤엉키며 천천히 뜻을 이루고 있었지요. 달마다 사람을 보내 쇳돈을 독촉하던 그 집 주인이 눈앞에 앉아 울고 있는 이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메아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소반 위에서 주먹을 쥐고 떨고 있는 서행수의 손 위에 제 손을 올렸어요. 거칠고 대인 자국이 남은 손이 어미의 떨리는 손을 가만히 감쌌습니다. 어머니, 메아의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어머니도 모르셨잖아요. 그 한마디에 서행수의 울음이 더 거세졌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위로가 아니라 칼이 되어 가슴을 찔렀어요. 모르긴 뭘 몰라. 내가 조금만 더 살펴봤으면. 종이에 적힌 이름 석자 말고 그 사람이 어떤 형편인지 한 번만 알아봤으면 내 손주가 이 꼴로 사는 걸 6달이나 몰랐을 리가 없어. 서행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메아는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울음이 잦아들 때까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까 주막에서 무릎을 꿇으려 하던 그 여인과는 전혀 다른 조용하고 단단한 힘이 메아의 침묵 안에 있었어요. 허나 아직 풀리지 않은 매듭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가라앉자 서행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언가를 정한 사람의 눈이었어요. 그날로 서행수는 조인수를 불러 3가지를 일렀습니다. 첫째, 송도에서 가장 용한 의원을 데려와라. 아이 가슴 앓는 병을 본 적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 둘째, 그 셋집 장부에서 밀린 쇳돈을 지워라. 오늘 중으로. 셋째, 서행수가 잠시 말을 끊었어요. 30해 전 저작거리에서 계집아이를 데려간 거간이 누구인지 알아내라. 그 집에서 섣달이라 불렀다 하니 그 집을 찾으면 그자가 나온다. 그리고 그날로 2사람을 도가로 데려왔습니다. 불도 안 드는 방에 아이를 하루도 더 두지 않겠다. 메아는 처음에 손을 내저었어요. 어머니, 저희는 그냥 그 방에서도 됩니다. 안 된다. 내가 30해를 기다렸다. 이제 눈앞에 두고 살 것이다. 의원이 먼저 왔습니다. 60줄의 마른 노인이었어요. 끝동이를 눕히고 손목을 짚더니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이의 손톱을 들여다보고 입술을 보고 가슴에 귀를 대었지요. 오래 두었습니다. 의원이 일어나 앉으며 말했어요. 나면서부터 가슴에 길이 잘못 난 병입니다. 숨이 드나드는 길과
피가 도는 길이 어긋나 있어요. 이런 아이는 오래 못 간다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매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고칠 수는 없습니까? 서행수가 물었어요. 고친다는 말은 못 드립니다. 의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만 숨을 트이게 하고 기운을 붙들어 둘 수는 있습니다. 산삼과 우황을 넣어 약을 짓되 하루도 끊지 않고 여러 해를 먹여야 합니다. 끊으면 그동안 붙들어 둔 것이 한꺼번에 빠집니다. 약재는 어디서 나는가? 송도에서 가장 좋은 것은 약재를 다루는 도가의 다모입니다. 의원이 대답했어요. 허나 요새는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 미리 잡아두었다는 말이 돕니다. 그때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는 며칠 뒤에야 알게 되었지요. 조인수가 하루 만에 돌아왔습니다. 낯빛이 좋지 않았어요. 말씀 올리기 전에 앉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말하게. 조인수는 문서를 펴지 않았습니다. 들고 있던 종이를 그냥 손에 쥔 채로 말했어요. 남태술입니다. 대청의 소리가 끊겼습니다. 30해 전 그자는 저작거리에서 사람을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흉년에 버려진 아이나 길 잃은 아이를 거두어 먼 고을의 수양이라는 이름으로 넘기고 살들 챙겼다 합니다. 거둔 아이는 이름을 갈아붙였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도 못 찾게요. 섣달에 데려온 아이는 섣달이, 6월에 데려온 아이는 6월이. 그자가 부린 아이가 지금도 여럿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서행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참 만에 낮게 물었습니다. 장부를 가져오게. 어느 장부를 말씀하십니까? 전부. 조인수가 괴짝에서 장부를 안아다 대청에 쌓았습니다. 서행수는 그것을 한 권씩 펴서 넘겨갔어요. 꺼간 남태술. 삼포 물건 흥정 삭 12냥. 꺼간 남태술. 배편주선 삭 20냥. 해마다 그 이름이 있었습니다. 20해를 넘게 있었어요. 서행수의 손이 종이 위에서 멎었습니다. 내가.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가 30해 동안 그자를 먹였구나. 내 딸을 훔쳐간 자에게 해마다 삭을 내주고 오늘 아침에도 마당에서 인사를 받았구나. 서행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장부 위로 상체가 꺾였어요. 30해 전엔 국소 지키느라 딸의 손을 놓았고 30해 뒤엔 쇳돈 받겠다고 그 딸을 내쫓으려 했고 그 사이 내내 도둑놈의 밥을 지어 먹였다. 내가 무슨 낯으로 어미라 하겠느냐. 곁에 있던 매아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딸이 어미를 붙들었어요. 어머니, 그자가 한 일이지 어머니가 한 일이 아니에요. 아니다. 서행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그자의 낯을 한 번만 제대로 보았더라면 달랐을 게야. 나는 사람을 이문으로만 보았어. 이문이 맞으면 그자가 무엇을 하고 사는지 묻지 않았지. 그것이 내 죄다. 그 밤 서행수는 대청에 앉아 새벽까지 등잔을 켜두었습니다. 매아가 곁에서 잠들 때까지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이튿날 아침 서행수는 조인수에게 일렀습니다. 관아에 고할 것이다. 사람을 훔친 죄는 세월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자가 부린 아이들 이름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아라. 조인수가 붓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서행수가 관아로 가기도 전이었습니다. 남태술이 제 발로 도가에 들어섰습니다. 남거가는 웃는 낯으로 대청에 들었습니다. 허리를 접고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자세였어요. 그런데 눈만은 아래에서 위로 서행수를 훑고 있었지요. 행수 어른, 소인이 소식을 늦게 들었습니다. 잃으셨던 따님을 찾으셨다니 이런 경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서행수는 앉은 채로 그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30해 만에 처음으로 그 낯을 똑바로 본 것이었어요. 내가 데려갔더구나. 예, 소인이 데려갔지요.
남거간이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너무 순순해서 오히려 소름이 끼쳤어요. 그때 그 아이는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데려가면 그날 밤에 얼어 죽을 아이였지요. 소인이 거두어 먹이고 재웠습니다. 제 손으로 18가지 길렀습니다. 어미를 찾아주지 않았지. 찾아주면 삭을 못 받으니까. 남거간이 입꼬리 한쪽을 비스듬히 올렸어요. 행수 어른, 세상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소인이 오늘 온 것은 다른 일 때문입니다. 그러고는 품에서 종이 하나를 꺼내 대청 마루 위에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두꺼운 한지였어요. 접혔던 자국이 선명했고 가장자리가 해져 좀이 쓴 구멍이 몇 개 있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 쓴 먹글씨가 빽빽했지요. 아래쪽에 붉은 인주로 찍은 손도장 하나와 먹으로 흘려 쓴 표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양 문서입니다. 버려진 아이를 거두어 길렀다는 것을 적어 관에 올린 종이지요. 남거간이 종이를 손끝으로 짚었어요. 버려진 아이를 거두어 길렀으니 그 삭을 갚기 전에는 제 집을 떠날 수 없다. 글이 적혀 있습니다. 손도장은 저 아이 것이고 아래 표식은 관아 아전의 것입니다. 관에 올린 문서란 말씀이지요. 매아가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을 배우지 못한 눈에는 먹 자국일 뿐이었어요. 아래쪽에 붉은 손도장만 눈에 들어왔지요. 저는 이런 걸 찍은 적이 없어요. 매아가 말했습니다. 18배 나올 때 아무것도 안 썼어요. 기억을 못 하시는 게지요. 남거간이 혀를 찼어요. 어릴 적에 찍은 것이니 기억이 나겠습니까? 서행수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무엇을 바라느냐? 바라기는요. 남거간이 두 손을 비볐습니다. 저 아이는 아직 제 집 사람입니다. 데려가시려면 값을 치르셔야지요. 얼마냐? 3,000냥입니다. 대청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조인수의 붓이 멈췄어요. 집 한 채가 100냥이던 시절이었습니다. 3,000냥이면 마을 하나를 살 돈이었지요. 저 아이 하나에 3,000냥이라. 서행수가 되물었습니다. 저 아이 하나가 아니지요. 남거간이 실눈을 떴어요. 30해를 찾아 헤매신 따님 아닙니까? 세상에 값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값을 누가 매기느냐가 다를 뿐이지요. 서행수는 그 말의 뜻을 알아들었습니다. 이자가 값을 올린 것은 물건이 귀해져서가 아니었어요. 사는 사람이 절박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서행수가 30해를 찾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3,000냥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관에 고하겠다. 고하십시오. 남거간이 종이를 도로 접었어요. 허나 관에 가면 이 문서부터 볼 것입니다. 아전에 표식이 찍힌 문서지요. 글을 아는 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문서가 있는 사람을 함부로 데려가면 그것이 오히려 죄가 됩니다. 그럼 소인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사흘 안에 기별을 주십시오. 남거간이 물러간 뒤 대청에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조인수가 그 종이의 아전 표식을 알아보러 관아에 다녀왔습니다. 돌아온 낯빛이 무거웠어요. 그 표식을 쓴 아전은 15년 전에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표식이면 거짓이 아닌가? 그것이 아닙니다. 조인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서에 적힌 해가 30해 전이니 그때는 그 아전이 살아 있었습니다. 오히려 앞뒤가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죽은 사람이라 물어볼 수도 없고요. 서행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영악하구나.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의 표식을 골라 찍었어. 매아가 제 손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붉은 손도장이 제 것인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는 손이었지요. 어머니, 매아가 낮게 말했습니다. 제가 찍었을지도 몰라요. 어릴 때 그 집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종이 한 장이 사람을 도로 종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매아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밤이었습니다. 끝동이가 자다 말고 일어나 앉았어요. 숨을 들이켜는데 소리가 났습니다. 목이 아니라 가슴 안쪽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어머니, 아이가 겨우 불렀습니다. 숨이, 매아가 아이를 안아 일으켰어요. 아이의 입술이 검푸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손톱 끝도 마찬가지였지요. 어깨가 크게 들썩이는데 들어가는 숨보다 나오는 숨이 많았어요. 의원 좀. 서행수가 소리쳤습니다. 의원이 달려왔어요. 아이의 가슴에 귀를 대고 손목을 짚더니 곧 양낭을 열었습니다. 그러다 손이 멎었지요. 약이 모자랍니다. 무슨 소리요? 오늘 아침에 지어둔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의원의 낯빛이 어두웠어요. 송도에서 쓸만한 우황과 산삼을 오늘 낮에 누가 통째로 잡아갔습니다. 값을 두 곱절로 부르는데도 물건이 없다 합니다. 서행수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이제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것이었어요. 조차인? 예. 누가 잡아갔는지 알아보게. 지금 당장. 조인수가 새벽에 돌아왔습니다. 물어볼 것도 없는 답이었어요. 남거간이었습니다. 날이 밝자 남거간의 사람이 도가에 왔어요. 말은 정중했습니다. 우리 어른께서 이르시기를 약재는 얼마든지 내드릴 터이니 문서값과 함께 세마자 하셨습니다. 값이 오늘부터 4,000냥이라 하셨습니다. 서행수가 그 자를 노려보았습니다. 어제는 3,000이라 하지 않았느냐? 어른 사정이 급해지셨으니 값도 급해진 것이지요. 서행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어떤 저울인지 알아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서행수가 돈을 풀면 풀수록 값이 올라갔어요. 서행수가 급할수록 값이 올라갔지요. 서행수가 30해를 찾았다는 것이 알려질수록 값이 올라갔습니다. 평생 모은 재물이 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은 것이 저울추가 되었구나. 서행수가 낮게 말했어요. 딸에게 값을 매기는 저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서행수는 태어나 처음으로 제 재물이 무서웠어요. 그날 저녁 매아가 서행수 앞에 무릎을 모으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가겠습니다. 서행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문서를 인정하고 그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들어가면 저 사람은 약재를 내놓을 거예요. 끝동이는 삽니다. 안 된다. 어머니, 매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18까지 그 집에서 살았어요. 거기가 어떤지 압니다.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끝동이는 못 견딥니다. 안 된다고 했다. 서행수가 매아의 두 손을 붙들었어요. 내가 30해 전에 내 손을 놓았다. 그 손을 이제 겨우 다시 잡았는데 이번에는 내 손으로 놓으란 말이냐. 차라리 4,000냥을 주겠다. 어머니, 매아가 어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4,000냥을 주시면 다음에는 5,000냥을 부를 거예요. 저 사람은 값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부려먹으려는 겁니다. 서행수는 그 말에 대꾸하지 못했어요. 딸의 말이 옳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행수는 대청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다 타 심지가 짧아졌어요. 평생 처음으로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값을 치르면 딸이 또 값으로 매겨지고 값을 치르지 않으면 손주가 숨을 놓았지요. 어느 쪽으로 가도 지는 길이었어요. 어느 쪽으로 가도 내가 진다. 서행수가 빈 대청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무너져 앉아 있는데 문득 아주 오래된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눈이 어두워 무엇이든 코앞까지 당겨보던 노인의 목소리였어요. 30해 전 노리개 두 짝을 무명천에 싸며 하던 말이었습니다. 매듭은 지은 사람이 풀어야 하는 법입니다. 서행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말을 그때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알아들었지요. 이 매듭은 돈으로 자를 것이 아니었어요. 값을 치러 푸는 것은 매듭을 푸는 것이 아니라 매듭제 사는 것이었습니다. 풀려면 그 매듭을 누가 지었는지를 드러내야 했어요. 서행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조차인, 아직 깨어 있는가? 예, 어른. 날이 밝는 대로 두 사람을 찾아오게. 첫째는 매듭장지 노인이다. 아직 살아있다면 이 고을에 있을 것이야. 둘째는 그자가 부린 아이들이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든 전부 찾아내라. 그리고 관에 글을 올려 송사를 걸겠다. 조인수가 붓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걸으시겠습니까? 서행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떴어요. 사람을 훔친 죄와 문서를 거짓으로 꾸민 죄다. 무너진 자리에서 서행수가 붙든 것은 재물이 아니라 30해 전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송사는 사흘 뒤에 열렸습니다. 관아 마당에 사람이 가득 찼어요. 송도에서 제일가는 여객주가 거간 하나를 걸어 송사를 냈다 하니 구경 나온 사람이 담장 밖까지 늘어섰습니다. 현감이 대청에 나와 앉았어요. 앞이 낮고 뒤가 한 단 높게 솟은 검은 관모를 쓰고 가슴에 학 한 마리가 놓인 붉은 관복 차림이었습니다. 두 편의 말을 듣겠다. 남거간이 먼저 문서를 올렸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가 현감 앞에 펼쳐졌습니다. 소인이 30해 전 저작거리에서 버려진 아이를 거두었습니다. 먹이고 입혀 18가지 길렀습니다. 그 삭을 갚기 전에는 제 집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이 이 문서입니다. 아이의 손도장이 있고 그때 관아 아전의 표식도 있습니다. 현감이 문서를 들여다보았어요.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이가 오래되었고 표식도 그 시절 것이다. 서행수는 이에 무엇라 하겠는가. 서행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 딸이 직접 아랠 것입니다. 마당의 눈길이 일제히 매아에게 쏠렸어요. 매아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낡은 무명 저고리에 머릿수건을 벗은 차림이었지요. 그리고 관아 마당 한복판에서 오른팔 소매를 걷었습니다. 팔목이 두어 마디에서 팔꿈치 쪽으로 가로로 그어진 데인 자국이 층층이 겹쳐 있었어요. 이것을 보아주십시오. 매아의 목소리가 마당에 퍼졌습니다. 저는 저 집 부엌에서 뜨거운 그릇을 안아 날랐습니다. 그릇을 가슴에 당겨 안으면 그릇 벽이 팔 안쪽에 닿습니다. 닿는 자리가 늘 같으니 자국도 늘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여름에는 소매를 걷고 일하니 자국이 덜 앉습니다. 겨울에는 옷을 겹쳐 입어 팔이 굽지 않으니 겨울마다 한 줄씩 늘었습니다. 저 집에서 겨울을 한 번 날 때마다 한 줄입니다. 매아가 팔을 현감 쪽으로 들어 보였어요. 세워주십시오. 현감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아전 하나가 내려와 매아의 팔을 등불 아래로 가져갔어요. 하나, 둘, 셋. 아전이 세었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어요. 8, 9, 10. 10줄입니다. 매아가 팔을 내렸습니다. 저 문서에는 제가 3살에 저 집에 들어갔다 적혀 있습니다. 18배 나왔으니 저 집에서 15번 겨울을 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 팔에 15줄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10줄입니다. 5줄이 모자랍니다. 마당이 술렁였어요. 저는 8살이 되던 해에 저 집에 갔습니다. 그전 5해는 먼 고을 다른 집에 맡겨져 있었어요. 거기서는 너무 어려 부엌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모자라는 5줄이 바로 그 5해입니다. 그 집 주인의 이름은 제가 기억합니다. 그 집 우물에 두레박줄이 2겹이었던 것도 기억합니다. 저와 함께 그 집에서 부려진 아이가 3이었고 그중 2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저 문서에 적힌 해는 제가 그 집에 있지도 않던 해입니다. 남거간에 낯이 굳었어요. 어린 것이 무얼 안다고. 기억이란 것이 다 그렇지요.
그러면 하나 더 아뢰겠습니다. 서행수가 나섰습니다.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지 노인이 부축을 받으며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이른을 넘긴 노인은 등이 굽고 눈이 어두웠습니다. 매듭 짓는 지가라 합니다. 노인이 절을 올렸어요. 서행수가 노리게 두 짝을 내밀었습니다. 지 노인은 그것을 받아 코앞까지 당겼어요. 손끝으로 매듭을 더듬고 술목에 감은 무명을 만져보고 향갑 이음새를 짚었습니다. 한참 만에 노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건 소인의 손에서 나온 한 쌍이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매듭이 갔소. 소인은 국화 매듭 아래 도래를 2번 넣었소. 3번 넣는 사람은 없소. 술 5가닥에 색 차례도 갔고 술목에 놓은 무늬도 갔소. 무엇보다 이 안에 옥이요. 노인이 두 향갑을 열어 옥 조각을 꺼냈습니다. 깨진 면을 마주대었어요. 결이 그대로 이어졌지요. 이건 소인이 쇳글을 대고 둘로 쪼갠 것이요. 한 덩이에서 나온 면이라 세상에 이 둘 말고는 맞을 것이 없소. 지 노인이 현감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이 물건을 시킨 이가 그때 소인에게 이리 말했소. 혹여 우리가 서로를 일거든 이것으로 서로를 알아보게 하려는 것이라고. 어미가 있는 아이였소. 버려진 아이가 아니오. 마당이 크게 술렁였어요. 남거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망든 늙은이의 말을 어찌 믿습니까? 그때였습니다. 마당 뒤편에서 한 사내가 앞으로 나왔어요. 눈두덩이 두껍고 인상이 사나운 자였습니다. 상투가 굵고 꼬불꼬불하니 흰 것이 섞여 삐죽삐죽 뻗쳐 있었지요. 주막에서 국밥에 머리카락을 넣었던 그 사내였습니다. 소인이 아랠 것이 있습니다. 남거간의 낯이 하얗게 질렸어요. 문두석이라 합니다. 사내가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 어른의 밑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30해 전 저작거리에서 우는 계집아이를 수레에 실은 것이 접니다. 그날 어른이 이르시기를 우는 아이가 제일 값이 좋다 하셨습니다. 어미가 곧 찾으러 올 테니 오늘 안에 고우를 뜨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밤새 수레를 몰았습니다. 마당이 발칵 뒤집혔어요. 이놈이 미쳤구나. 남거간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주막일도 어른이 시키신 것입니다. 문두석이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을 이었어요. 저 여인이 부리기 어려워지기 전에 흠을 하나 만들어 두라 하셨습니다. 주막에서 쫓겨나갈 데가 없어지면 도로 데려오기 쉽다고요. 그래서 제 머리카락을 국밥에 넣었습니다. 현감이 문서를 다시 들었습니다. 아전 표식을 대조하라. 관아의 옛 문서가 나왔어요. 죽은 아전이 남긴 다른 문서들과 나란히 놓였습니다. 붓끝이 꺾이는 자리가 달랐지요. 획을 맺는 버릇도 달랐습니다. 이 표식은 흉내낸 것이다. 현감이 문서를 내려놓았어요. 남태술은 사람을 훔치고 문서를 거짓으로 꾸몄다. 두 죄가 다 무겁다. 포교들이 남거간의 양팔을 붙들었습니다. 끌려나가면서 남거간이 고개를 돌려 서행수를 보았어요. 여전히 입꼬리 한쪽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행수 어른 소인이 없으면 삼포 물건은 누가 맞춥니까? 서행수는 그 말에 처음으로 그자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30해 만에 내 낯을 보았구나. 진작 보았어야 했다. 그자가 부리던 아이가 11명이었습니다. 이름을 갈아붙인 채 여러 고을에 흩어져 있었어요. 관에서 그 아이들을 하나씩 풀어주었습니다. 문두석은 벌을 받아야 마땅했지요. 그런데 서행수가 현감 앞에 나아가 아뢰었습니다. 저자에게 청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하라. 저자는 30년을 그 일을 했으니 아이들을 어디로 넘겼는지 알 것입니다. 벌을 미루어 주시고 그 입으로 아이들의 이름과 간 곳을 하나도 빠짐없이 적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 종이를 들고 찾아다니겠습니다.
문두석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벌겋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20날 동안 문두석은 관아 마루에 앉아 이름을 적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것은 밤새 앉아 되짚었어요. 30해 동안 제 손으로 수레에 실은 아이가 41명이었습니다. 끝동이는 살았습니다. 남거간이 잡아두었던 약재가 풀리자 곧 약이 지어졌어요. 하루도 끊지 않고 여러 해를 먹여야 한다 하였으므로 서행수는 도가의 장부에 약감 넉량을 매달 첫 줄에 올리게 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아이의 입술에서 푸른 기가 옅어졌어요. 넉 달이 지나자 뺨에 핏기가 돌았습니다. 6달이 지난 어느 날 아이가 도가 마당의 돌층계를 제 발로 올랐어요. 숨을 몰아쉬긴 했지만 중간에 앉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저 안 쉬고 올라왔어요. 서행수는 그 말에 대꾸하지 못하고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관아의 이름을 고쳐 올리던 날이었습니다. 아전이 붓을 들고 물었어요. 본래 이름이 무엇이오? 매아가 대답하려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30해 동안 한 번도 제 입으로 말해본 적이 없는 이름이었으니까요. 서행수가 대신 말했어요. 매아입니다. 매와 매자의 아이아자입니다. 제 이름에서 한자를 떼어준 것입니다. 아전이 종이에 적었습니다. 먹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동안 매아가 그 글자를 들여다보았어요. 어머니, 이게 제 이름이에요. 그래, 내 이름이다. 글을 모르니 무슨 모양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났지요. 매아야. 서행수가 불렀어요. 매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매아야. 한 번 더 불렀지요. 예. 매아가 대답했습니다. 30해 만에 제 이름에 대답한 것이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매아는 혼자 조그맣게 제 이름을 몇 번 불러보았습니다. 입에 붙지 않아 어색했지만 부를 때마다 조금씩 제 것이 되어갔어요. 헐어낼 자리로 정해졌던 그 셋집은 헐지 않았습니다. 서행수가 관에 청을 넣어 그 자리를 그대로 두게 했어요. 널문을 밝은 색으로 새로 칠하고 문짝을 반듯하게 달았습니다. 곰팡이 핀 흙벽을 뜯어내고 새로 발랐지요. 구두를 다시 놓아 불을 넣었습니다. 여기가 따뜻해졌네요. 매아가 방바닥에 손을 대고 말했어요. 이 방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는 거였구나. 갈 곳 없는 아이들이 묵는 집으로 만든 것이었어요. 문 앞 대돌의 크기가 제각각인 집신이 여러 켤레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 짝만 놓이는 일은 다시는 없었지요. 그리고 서행수의 도가는 새 일을 하나 맡았습니다. 팔도의 장마다 사람을 보내 방을 붙이는 일이었어요. 잃은 아이를 찾는 방이었습니다. 아이의 나이와 생김새와 잃은 날과 잃은 곳을 적었지요. 문두석이 적은 41명의 이름이 그 방의 첫 줄에 올랐습니다. 이태 만에 9명이 어미를 찾았어요. 9이면 적은 것이 아니다. 조인수가 그리 아뢰자 서행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32명이 아직 남았네. 찾지 못한 아이들의 이름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지우지 않는 것이 그 도가의 법이 되었지요. 화창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화공의 집을 찾아갔어요. 큰 길에서 한 골목 들어간 자리에 있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왜 왔어요? 끝동이가 서행수의 손을 잡고 고개를 갸웃했어요. 혈색이 돌아온 볼이 제법 통통해져 있었습니다. 우리 보물 안에 넣을 새 그림을 그리러 왔지. 보물이요. 그 놀이개요. 그래, 그 놀이개. 화공이 종이를 펴고 붓을 골랐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어요. 그런데 자세를 잡기가 어색했지요. 셋 다 그림에 앉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서행수는 손을 어디에 둘지 몰라 무릎 위에 올렸다 내렸다 했습니다. 매아는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 눈길이 자꾸 흔들렸어요. 자, 그립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였습니다. 끝동이가 두 팔을 벌려 양옆에 두 사람을 한꺼번에 끌어안았어요. 서행수가 놀라 눈이 커졌고 매아는 웃음이 터지면서 동시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화공의 붓이 그대로 움직였지요. 완성된 그림은 반듯하지 않았습니다. 서행수는 눈이 반쯤 감겨 있었고 매아는 코가 빨갛고 볼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끝동이만 활짝 웃고 있었지요. 그래서 좋은 그림이었습니다. 꾸미지 않은 그대로의 새 식구가 거기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골목에서 매아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품에서 놀이개를 꺼내 향갑을 열었어요. 안에 든 옥조각을 꺼내 어미의 옥조각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조각을 마주대니 결이 이어졌지요. 매아는 그 두 조각을 한데 모아 어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이제 한자리에 있어도 돼요. 그리고 빈 향갑 안에 새로 그린 그림을 조그맣게 접어 넣었어요. 딸깍 뚜껑을 닫았습니다. 어머니, 응, 이제 이건 열어보지 않아도 돼요. 서행수가 매아를 바라보았어요. 그림 안 봐도 어머니 얼굴 알아요. 눈앞에 계시니까요. 서행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대신 딸의 손을 잡았어요. 30해 전 저작거리에서 놓쳤던 바로 그 손을 이번에는 놓지 않겠다는 듯 꽉 쥐었습니다. 매아도 어미의 손을 마주 쥐었어요. 대인 자국이 층층이 남은 팔과 손등에 오래된 흉이 앉은 손이 서로를 감쌌습니다. 앞서 뛰어가던 끝동이가 돌아서며 소리쳤어요. 할머니, 어머니, 뭐 하세요? 빨리 와요. 배고파요. 국밥 먹으러 가요. 서행수가 웃었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오후 햇살이 내려앉았어요. 그래, 가자. 오늘은 할머니가 낸다. 정말이요. 고기도 더 넣어주세요. 고기도 더 넣고 밥도 더 넣고 먹고 싶은 거 다 시켜라. 아이가 환호하며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음을 옮겼어요. 골목 끝에서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왔습니다. 서행수의 앞섭에서 그리고 매아의 앞섭에서 낡은 놀이개 두 짝의 오색술이 오후 햇살을 받아 나란히 흔들렸어요. 30해 동안 서로를 찾아 헤매던 두 짝이 할머니, 이거 소리나요. 흔들면 술이 스치는 소리다. 이제야 같은 방향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결자해지라 하였습니다. 매듭을 지은 사람이 그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서매옥은 30해 전 저작거리에서 제 손으로 딸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 매듭을 돈으로 자르려 했을 때는 값만 올라갔어요. 값을 치러 푸는 것은 매듭을 푸는 것이 아니라 매듭제 사는 것이었으니까요. 매듭이 풀린 것은 그 매듭을 지은 손이 드러난 뒤였습니다. 아이를 훔친 자의 손과 문서를 꾸민 자의 손과 그리고 30해 동안 그자를 모른 척 먹여온 제 손까지 전부 드러난 뒤였지요. 사람의 인연도 그와 같습니다. 맺힌 것을 남이 대신 풀어줄 수는 없어요. 맺은 사람이 제 손으로 풀어야 비로소 풀립니다. 매듭은 지은 사람이 풀어야 하는 법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빨리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정야담이었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하시길 바랍니다.